재신과 장동실입니다. 오늘 또 올해 또 이런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 잘 몰랐는데 오늘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추운데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처음에 좀 떨리는데 오늘 해도 마이크 사운드가 좀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강의의 그 제목이 만남과 헤어짐은 매일 하는 연습이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제가 중학교 무렵에 우연히 수도원에서 만드는 책자를 본 적이 있어요. 사진첩이었는데 그 사진첩 밑에 글귀가 이 글귀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매일 하는 연습이다. 그래서 그 사진의 배경이 이 석양의 노을이었는데 아마 수사님이 이제 수도원에서 관람을 했는지 남자 한 세 분 정도가 이렇게 지는 해를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미지로 하려고 웹을 들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제가 이제 가톨릭 한국 친선협회 회장한 지가 좀 이렇게 6년이 지났는데 우리 회에서 경주 양동마을 탐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분이 우리 회원 중에 부회장님하고 또 신부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찍어놨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테마 사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강의의 내용이 사람의 삶, 그러니까 인생이죠. 인생을 시기별로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해서 시기별로 발달 과정 중에 시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보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삶이라는 게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직장을 가지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큰 자식을 떠나보내고 또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 모시다가 또 부모님 돌아가신 또 보고 그러면서 내가 늙어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삶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역사가 생긴 이래에 지금까지 거의 지금까지는 그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전통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종교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치관들 저는 이제 정신과의사니까요. 이게 정신과학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사람을 관찰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제 더 나은 단계로 발달해 나가고 이런 이제 노력들로 각종 이제 정신 분석학이다, 경쟁심리학이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대상관계 이론도 나오고 그래서 발전해 나오는데 그게 전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이 현재 발생하는 가치관들과 지금 이제 이게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빨라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가 뭐 발생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 같은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다, 결혼 안 한다, 뭐 애기도 안 낳는다. 또 심지어는 이제 몇 개국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또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아오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윤택이 됐지만은 우리 이제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제일 급박한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후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시장가도 보내고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런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정신과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들어서 삶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좋다.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에 내가 10월달에 휴가를 갔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기회가 마침 생겨서 제가 발리라서 제가 젊었을 적에 서핑을 정말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발리가 3일 동안 서핑을 한다고 배운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지만 여기 타는 모습까지 네. 여기 발리 쿠타힐에 그 서핑 보드 샵에 이분이 사람이고요. 뒤에 있는 이분이 이제 저 서핑을 도와주고 라이브 테스팅. 네, 이분인데 참고로 이 사람은 나이가 38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올해 손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한 17, 8에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또 손자를 낳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인생을 나누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 손자 보는 나이 같은 그래도 60대는 넘어가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중년기나 노년기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발달 그걸로 본다면은 인생 초기, 그러니까 성인기 초기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발달의 단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의학에서 정신과 말고 다른 모든 과들에서 그 사람의 성장은 보통 20대에 끝입니다. 성장에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정신과에서는 정신적인 성장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적에 죽을 때 자기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성숙된 사람이다. 적어도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하여 내 삶을 편안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자기 완성이라는 자기 성취, 자기를 성취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죽기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분들 많죠. 네, 많이 있죠. 불교에서는 보면 앉아서 우리 명상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톨릭의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가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신 이태석 씨분들이, 네, 저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놀랐는 게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수단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 가지고 모금을 하는 그 바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고
대장암 걸려 죽는데, 자기 자신이 죽는데 동생하고 이렇게 몇 번 신부님들하고 해가지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웃더라고요. 웃고 막 밝게 그렇게. 그래서 죽음이 안 두려우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강의를 들어가면 이제 이 삶의 봄, 이제 그 아주 소아천천이죠. 이게 우리가 영아 그러면은 태어나서 1세까지고요. 유아 같으면 이제 학령 전기 한 만 6세 정도까지. 소아는 이제 초학생 7세 정도부터 만 12세, 3, 4세 이렇게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그 이후로 청춘기 이렇게 이제 성인 되기 전까지를 삶의 봄을 일단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 처음 태어나가지고 처음 만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엄마죠. 네, 어쨌든 제일 만나는 대상은요 어머니 젖가슴이에요. 왜냐하면 애가 처음 태어나면 눈도 뜨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눈을 떠도 실제로 보이는 게 없어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형체가 있어서 이걸 구분해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대상은 어머니 젖가슴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제 실생활의 반사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루틴 리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사전에 찾아보면요 뭐 먹이 찾기 반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젖가슴, 젖꼭지 찾기 반응,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젖꼭지 찾기 반응. 그래서 이게 3주까지, 생후 3주까지 이 반응이 있는데, 그 이유는 소실돼요. 입꼬리 주위에 손을 대면 자궁들이 돌아가요. 엄마가 이게 젖주려고 되면 쉽게 이제 애가 그 젖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그 가슴이 가지는, 젖가슴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아한테 생명을 줄 수도 있고요, 죽음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이 뭐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애기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 젖가슴이 가지는 의미는 이 영아한테는 신보다도 더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엄마는 본능적으로 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애기는 이렇게 저절로 반사가 돼가지고 찾는, 이게 뭐 생명을 찾는 거죠, 결국은. 엄마 젖꼭지를 찾는 건 생명을 찾는 거고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이 모성애에 의해서 애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건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동물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관계에서 이 모성애가 애기의 첫 1년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가 배고플 때 젖을 먹을 수 있으면 안도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게 배고플 때 먹지를 못하면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 과정에 보면 브로이트는 무관계라고 하는데,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첫 1년을 기본적인 믿음이 생기는 시기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을 잘 거치면은 평생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애는 불신을 하게 되고, 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기가 쉬워요,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제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서, 초기 이상불이라는 이 용어를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이 사람은 여자인데 자기와 애기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많은 그 정신과적인 어떤 개념들을 정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하는 초기 이상불이라는 건 되게 복잡해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애들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애가 뭘 알아요? 어른들은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갓난아기도 우울을 하잖아요. 우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초기 이상이나 우울 이상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이 개념은 그래요. 애가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애가 못 먹으면은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성인들도 뭐 심지어 우리가 연애하려고 하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를 배척을 당하면은 세상이 꺼지는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부모가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다 필요 없으면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근데 아기가 이 젖을 못 먹게 되면 젖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피해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편집적이 된다. 의심을 하고 망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초기 이상우울이라는 건데, 애가 좀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젖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려고 하는 그 대상 엄마 젖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생명을 주는 젖을 이렇게 주니까 내가 이게 막 공격하고 싶지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젖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엄마 젖을 없애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기서 불안이 생겨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울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복잡하죠? 그걸 이제 초기 이상우울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애한테 제가 방금 했는 이야기 다 지워버리고요. 이 애가 우울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애가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를 보고 엄마 젖꼭지가 나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와 같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과 다른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애기도 우울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오늘 말로, 이분도 여자예요. 자기 애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발달시켜나가는 그런 개념인데,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폐 내에 있으니까 엄마가 나는지 나가 나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하나죠. 엄마랑 나랑. 근데 태어나면은 한두 달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시력도 별로 떨어져 있고 내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젖을 먹고 빠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내한테 뭐 생명을 주는 젖도 주고 뭐 이렇게 영타의 대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말은 생殖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 개별화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생 전체에서 법률을 가지고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 개별화라는 개념이 분리하고 떨어지는 거죠. 개별화라 하기도 하고 개성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별 독립하죠. 내가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이제 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게 뭐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애가 성장하는 아주 어린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분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본래 영어는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하는데, 분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망막이 성숙해서 완전하게 대상을 볼 수 있는 시기가 6개월이 돼야 돼요. 애가 태어나서 6개월이 되어야 엄마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얼굴도 보고 형체를 다 보고 엄마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능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 대상을 알겠죠. 그래서 나와 엄마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겠죠. 이때가 되면은 공생적 시기를 지나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 다음 애가 이제 뭐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일어서고 걷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꼭 드릴 때 아까 제가 그 해변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덜 했는데,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이외에는 별로 잘 생각을 하기 어려운데. 근데 저는 저 인도네시아에 그 부타해변에 갔다 오면서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어요. 거기는 파도와 그 뜨거운 그 열기와 바람과 거기 있는 사람들, 공간, 시간 다, 그리고 제가 습득한 게 뭐예요? 서핑을 하는 그런 운동적인 기능을 제가 습득을 하게 된 거죠. 새로운 걸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만남과 헤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 내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 또 운동적으로 내가 뭐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거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그걸 다 잊어버려요. 내가 지식을 얻었다가 어제 공부했던 걸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기능이 있었던 걸 갖다가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사실 오늘도 1년에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지만은 우리가 또 만나서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기에 들어가면 애가 자기가 일어서고 걷고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자기가 기능을 새로운 운동 이론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뛰어다니고 막 하게 되겠죠. 근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어디 있는지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막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파인이라 그래요. 나쁘지만 substitute인데 이게 이제 엄마한테 되돌아온다는 파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면 물론 이제 가는 길에 보면은 꼭 이제 시기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가 조금만 없어도 막 불안해하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 대상 일치기로 들어가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가 없어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내 밖으로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독립해서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독립을 해가 이제 여기서 분리를 변화하는데 그 애가 엄마로부터 떠나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하기 때에도 이걸 애기 관찰하면서 이런 이론들을 정립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죠. 애의 발달을 이런 과정 중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보면은 여기 뭐 남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4,6세 시기에는 애들이 뭐 부모와 같이 이제 붙어 있으면 특히 남자애들 중간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연락하고 떼어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거 그렇게 이야기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웨이디푸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잠복기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때는 이제 학년기 때죠. 초등학교 때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는 제가 이 에릭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인더스트리, 건면하다, 성실하다. 그 다음에 인피리어리티, 열등하다. 이 이제 그때의 그 발달 과학에 잘 하는 애들은 건면하고 성실하니까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애들은 못된 애가 되는 거죠. 열등하고 못한 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저는 단순히 이렇게만은 생각은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잘 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모든 그 부모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학습을 잘해가지고 사회에 뛰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분은 걔가 열심히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관점도 있지만 걔 지능이 높은 애들은요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기능을 보통 90에서 130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지능이 90인 애하고 130인 애하고는 차이가 나요. 90인 애가 1년을 열심히 더 한다고 해서 13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또 70에서 90 사이를 우리가 그 경계선 지능이라는 70 이하가 되면 이제 지체가 되니까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애들은 잘 드러나진 않아요.
뭐 멀쩡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좀 떨어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애 다 키우고 다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이제 애들이나 환자분 중에 그런 경우 있는 경우에 애가 뭐가 좀 이제 적응이라든지 좀 못하고 이런 애들은 반드시 지능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능검사를 해서 얘의 지능이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걔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에 있어서 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고 얘는 충분히 그 사회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예를 들면 뭐 요리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 같은 거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동물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학습 잘하고 하는 게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걔한테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럼 걔는 학생 그 시기 전체에 걸쳐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들은 공부를 안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뭘 하면 괴로워요. 이해도 안 되는 게 자꾸 이야기하면 지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애들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어떤 건가를 알아가지고 그걸 잘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4시 반까지로 되어 있지만 혹시 시간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뭐 허용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끌고 나가고요. 그럼 이제 작년에 보니까 이 무대가 컸어요. 그래가 이제 저와 이제 오신 분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 이야기하기도 오늘은 바로 앞에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마치고 시간 여유가 되면은 이 제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들어보니까 어떻다든지 뭐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실 분이 계시면 이것도 그런 교감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춘기는 이 발달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에릭슨은 이 사춘기를 갖다가 정체성 내역화 혼돈의 시기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삐아제는 인지 발달로 돼가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사고가 경직된 콘크리트 그런 사고에서 추상적으로 발달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고 카플라는 사춘기 발달의 그 단계를 3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큰 신체가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실체로 듣는 게 부모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사춘기 되면 뭐 남자애들 같으면 뭐 털도 나고 그러죠. 목소리도 막 바뀌고 여자애들 같으면 생리도 시작되고 가슴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엄밀한 변화거든요. 어떻게 부모한테 이야기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감추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친구들과 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하기가 쉽지 부모하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밀착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정체성이 생겨요. 2차 성징이 이렇게 생기면 자기가 여자고 남자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성과 관계가 증가하게 돼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도 곧 대학교도 가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 목표, 이상, 기준 이런 게 생기고 또 세상과의 관계에 생긴 관심이 내가 무슨 직업을 하면 뭐 어떨까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이제 공부화가 되는 거죠. 이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성 선택에 대한 생각을 좀 적었는데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100%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유아기의 부모상이 미래에 이상화된 이성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잘 컸는 애들은 부모가 좋으니까 그럼 당연히 나는 뭐 남자 같은 엄마, 여자 같은 아빠를 만나서 결혼해가 잘 살아야 돼. 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엄마나 아빠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뭔가 차별을 받고 뭐 이렇게 큰 애라 하더라도 걔는 그거를 제일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제일 받고 싶은 사람이 부모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뭐 예를 들면 차별하고 뭐 미워하고 이랬던 부모한테 사랑을 제일 받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그 획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 같은 사람을 난 안 만나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카플라는 이 이제 사춘기를 영유아기 부모에 대한 의존성에 벗어나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라 이렇게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체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엄마, 부모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오슬 같은 사람은 이 제2의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크로브 이야기는 이 엄마와 아기의 관계, 이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였던 애가 독립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사회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 많이 받은 애가 부모로부터 이별을 더 잘할 수 있는 떨어져가지고 독립을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의 발달과학으로는 이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어쩌면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방을 해서 외부 세계와 관계를 수립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자기가 더 성숙한 자아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정신 내적인 부모 상으로부터 독립 해방이 안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또 퇴행을 하는데 유아기질 의존성으로 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학습 문제, 뭐 부정적이 있으니까 우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담배, 술, 성적인 문화, 약물 뭐 이런 것들로 발달을 좀 진행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위한 변화들을 보면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나만의 어떤 그런 복장 스타일 같은 게 유난히 머리카락이 다 신경 쓰고 그러죠. 옷 매무새 그런 거, 차림새.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이나 정보적인 선택.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이제 좋게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모 밑에 크는 자식도 마찬가지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와 달라야 돼요. 부모와 같을 수 없어요. 설령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그걸 반대할 수 있어요. 뭐 종교는 자유 아니에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이행기 대상, 이제 아이돌에 빠지는 그런 경우죠. 이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그 중간 단계의 대상으로 이런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소하기 같으면 우리가 클 때 예를 들면 손가락, 젖꼭지 대신에 손가락 빠는 것도 그렇고 뭐 베개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집착해가지고 엄마 대신 이제 인기적인 대상이 사춘기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독립 과정에 실패를 하면은 소화기적 의존상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태도로 보면은 이런 이제 자기 자식이 분리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이렇다 하는 걸 이해하면 좋아요. 이해하면. 그래서 이 자식을 내 연장으로 볼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사춘기에 있는 하나의 개체로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소화하기 때 정신적인 충격, 이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차별, 부모다, 뭐 이런 성적 외상, 또는 일찍 부모를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별명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내가 잘 처리할 수 없었던, 당연히 처리 못하죠. 미숙한데. 그런 소화기적 경험을 내가 그래도 그나마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이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성인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내 정신은 사실은 우리가 유아기나 소아기에 이렇게 머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봄에 강의를 제가 마쳤고요. 제
이번에 이제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제가 첼리스트 박이나 선생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러시아 상태페테르부르크 그리고 클리버나 음악을 졸업을 하셨고 지금은 저기 그 위드 아카데미에 운영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 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도 선생님 제가 5년 이상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해 주실 이다현 선생님은 저기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셨고 또 현재는 경영대학교하고 그 대학원 국립예고에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 박이나 첼리스트 박이나 선생님하고 피아니스트 이다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좋지? 네. 방금 그 곡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Amazing Grace with 바입니다. 팜플렛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입니다. 초기 성인기, 청장년기. 우리가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18세에서 40세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저 쿠타
샵에 사장님 하는데 손자 나왔으면 안 맞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아동 발달은 신체 발달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은 시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기들고도 이제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가진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그 주류적인 개념으로 쫓아가 보면은 에릭슨은 친밀감 대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친밀감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친밀감이 될 수 있겠죠. 초기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하면 되니까 부인과 또 친밀해야 되고, 자식을 하면 자식과 친밀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와 친밀해야 되고, 또 부모님과 그것을 알던 친구들과 되고, 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고립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직업적인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업이 없으면 내 마음을 닫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밀감 대 고립, 이런 발달로 그 관계로 보았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진정한 친밀감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친밀감 어쨌든 남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정체성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건 뭐 깊이가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자기를 알려면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체성이 형성되어야지 친밀감이 생긴다.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남을 사랑해라, 남을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그 사춘기를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 그 초기 성인이는 신체적으로 떨어집니다. 군에 가고, 뭐 대학 기숙사에 가고, 직장을 구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고, 또 결혼하면 또 분가하죠.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와 필요를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 시대에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번 실패하다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만나는 가기 가지 않고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굉장히 대입된 이야기인데 맹자의 그 일본의 양희왕 장구 3.7장에 나오는 이게 이제 제나라 선왕 문답증은 명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맹자 같은 경우 동양 그냥 그 오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서상변이라고 있잖아요. 사서 같으면 어머맹자, 대학중요, 삼경 같으면 시경석경, 역경이잖아요. 그 맹자는 굉장히 중요한 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제선왕과 문답 같은 내용이 무항상이 무항신자 유사무정 이렇게 해석을 하면 중국어를 이렇게 그래서 멍저쇼 맹자가 말하기를 매우 꾸린 그 장래의 쇼로 이제 일정한 그 직업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해 요이 인드 다오드 관리에 신뢰의 준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주 일정한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 있고 행위 준칙이 있는 것 그것은 쩌요 실은 차이는 고 좋다. 단지 선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업이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변하지 않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내 행동 준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현대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직업 없이 이렇게 있는 애한테 야, 니는 그래 뭐 그 직업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하고 하면 또 언젠가 안 생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면 저는 뭐 그리스도교 신자니까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자식한테 야야 니 뭐 직업 없어도 또 우리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아가면 우리 안 해주시겠네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야 니 이래가 왜 하노 이제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맹자가 했는 이 말이 우리가 2500년 정도 지났어요. 뭐 2300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정신은 과연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부모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화된 이성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결혼을 하면 한동안 이런 이상화된 이성상하고 새 배우자의 실제 모습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나는 이 부모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갈증을 풀려고 하는데 상대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갖고 만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정신과에는 유명한 이 정례가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만난 아내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이 술 먹고 뭐 폭력 쓰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살다 못 살아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우리의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해가 살다가 그 사람이 또 이제 술 먹고 폭력 쓰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릴 때 부모가 아버지가 술 먹고 힘들게 가지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굴레라 그러죠. 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굴레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굴레를 벗어나는 걸 갖다가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되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좋은 상태입니다. 해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 굴레에서 그래서 벗어나려면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여인을 예를 들자면은 그 여인은 그 아버지가 폭력을 쓰고 술 먹고 힘들게 했던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한 거죠. 벗어나려고만.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힘들고 괴로운 거기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지 나 자신을 알고 또 아버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 그 폭력이라든지 술로 인해 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자기가 원치 않게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는 배경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걸 알고 이해를 하면은 저는 이 말로 하니까 쉬운데 그냥 말로 해야 될 일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밖에 나한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잊어버리게 돼요. 좀 놓아버릴 수 있죠. 그러면 조금은 이제 해탈이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을 접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초기에는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제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상화된 이성상의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배우자도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예상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 이건 건강한 그 성장 방향이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뭐 예를 들면 여자 같으면 집안일도 하지, 애도 키워주지, 자기 위해서 일 다 해주는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나가지고 살락하게 막막하거든. 그러니까 그 배우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기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상화된 그 부모에 대한 이상상을 접어버리고 실제의 배우자를 적응해 나가 살아가게 되죠. 그게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샤프 같은 사람은 결혼 경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공생적 상태. 이거 아주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서로에게. 서로가 뭐 절대적인 의존이. 이게 이제 마치 배우자가 내가 어릴 때 엄마처럼 생각해요. 연장으로 배우자를. 그럼 나의 모든 욕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상대방이. 서로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이야기는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상화된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 나도 이제 결혼해서 좀 독립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도권을 다투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내가 상대를 지배해도 사실은 보면 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상대를 있는 그들을 상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가난할 때에 모든 걸 얼마한테 의존해가지고 해주기를 바라는 걸 그대로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경쟁이 될 수 있어요. 협력적인 상태는 이런 이제 양가적인 감정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좋고 안 좋은 그 면을 다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때도 이 사랑하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설령 상대가 이제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이어갈 정도는 아니니까 서로가 이제 협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해 나가면서. 예. 그래서 밀람손 이런 부모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아 확장, 성취감, 생식력, 증명 중요하죠. 아기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차이 많잖아요. 자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우리 다 결혼을 했는데 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식을 낳으면 생식력을 증명한 거니까 뿌듯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일상에 대한 충족, 통제력, 권리욕, 충족, 배경 심리적, 본능욕, 그 다음에 행복충족, 충족. 그 다음에 임신에 대한 보면요. 임신은 부모의 좀 재성을 확보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임신은 여자만이 할 수 있잖아요. 남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싫다. 애기 못 낳아. 남자는 아무래도 애기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시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밖에나 일하고 무슨처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아기를 낳아주고 가정을 꾸려주고 행복하게 되는 대상인데, 남자는 이제 남자로서 이제 또 정체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그런 아주 기쁨, 자기의 만족을 충분히죠.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 동일시하게 돼요. 내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다른 개체인데 나의 일부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부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어떤 그 무의식적인 측면을 보면요. 이 아내는 아까 제가 이제 자식이 자기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독립심 강하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남편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어릴 때 이 엄마로부터 이 의견 욕구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남자 같으면은 이게 이제 애기한테 이제 자기 위치를 뺏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기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기는 소홀히 대접받는 느낌, 버림받는 느낌, 뭐 질투심, 경쟁심, 분노 이런 게 막 생길 수 있는 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자신이 이제 여자인 경우에 자신의 엄마가 이제 되었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나는 더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의존적이죠. 영아가 엄마로부터 의존되는 것처럼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는데 나는 엄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문제인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모성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출생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절망감에 잡히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반대로 애 때문에 내가 뭐 남편의 사랑을 뺏겼다, 남편이 나에 대한 예전의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나면 이 자녀 양육 기간 중에 이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애 보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제 여성이 아기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녀 양육 기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정신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여성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방법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사랑하려고 하고,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애가 크게 크는 학년기가 되면 애들이 좀 뭐라고, 그전에는 뭐 콩기를 바르고 아주 자유로웠던 신체 조총이 아니고 애가 좀 크면 이제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는 애로부터 뭔가 또 좀 그전에 내가 느꼈던, 엄마로서 느꼈던 그런 충족감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 초기 성인에는 직업을 통해서 재성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군에 가면은 군 계급의 서열에 따라 부인들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인상을 뭐 군단장님, 뭐 사모님, 뭐 이제 그죠? 뭐 대대장님, 사모님, 뭐 이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적 재성이 확실해지고, 그다음 자신감, 자존심, 사회적인 이상, 인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해고되거나 탈락, 조기 퇴직 이렇게 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더 심하면 내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내가 이래가 더 이상 살겠나 이런. 그래서 이 직업적인 경력은 그 초기 성인기에, 이건 뭐 중기나 후기로 가보면 마찬가지지만 초기 성인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여름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쉬어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민요하고 장구를 같이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용옥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요. 이용옥 선생님은 그 대구 산업정보대학교 국악과 졸업하시고 청도 오늘리 국악예술단 장학회의사 하시고 강남 중앙에서 초등학교 국악 치료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옥 선생님, 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예천날이라는 있습니다. 제주 오돌도기는 제주에서 많이 불리지만 전문적으로 부르는 노래이며, 그리고 예천날이라는 지역에서 두 가지로 분리하면 통속적인 민요와 토속적인 민요가 있습니다. 통속적인 민요는 전문인이 불러서 늘 이렇게 알려지는 민요고, 토속적인 민요는 그 지역에서만 들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주 오돌도기와 예천날이나, 그리고 중간에 조금 신이 나시면 같이 박수를 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끝 마무리는 세종 노래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적어서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대 당신, 그대 당신, 너도 당신 원자버리고
바꿔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기를 제4의 분리 대변화식이다. 콜라루소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 아직 살아 계세요. 61년 동안 그때 이제 백과대학을 졸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뭐 저보다 한 30살 많은 거 90 정도 안 됐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의 발달 과제를 우리가 이제 콜라루소의 그 이야기로 한번 보면은 신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 노화된 거 받아요. 그다음 시간의 유한성과 추동을 받아들이는 거, 친밀감 유지하는 거, 이거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떠나가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가족을 포함하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운동 직장에서의 활력 유지하기, 친구관계 유지하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중년기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 발달 과정은 노년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얼마나 다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실제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보는 거 원시 같은 거 많이 오죠. 시력에 백내장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탈모, 머리 빠지는 거 있고요. 그다음 변색이 되죠. 하얗게 백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각종 반사가 둔화되기도 합니다. 재채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음식 먹으면 재채기 많이 하죠. 잘 흘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피부 탄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거 신경 많이 쓰죠. 폐경, 민뇨, 소변줄기 약화, 성기능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성기능 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원인을 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화 외에 우리가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절하면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한 농조의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약물, 이제 뭐 약을 내가 복용하면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피로,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요, 폐경 오면 어떤 분들은 나는 여자로서의 맛을 잃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상실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뭐 하겠노 이러면서 이제 어떤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게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 노화 과정에 이겨내기 위해서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나가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노화 과정을 거부하는 때로는 병적인 그런 노력들을 보면은 뭐 젊은 상대 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미술품, 외래차, 브랜드 이 젊은 신체에 대한 자기 대리만 느낄 수 있겠죠. 나이 들면 화려한 옷, 저도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유한성과 주고받아야 돼요. 이 중년기는 그야말로 가장 화려한 시기입니다. 배우자, 자식, 손자, 손녀, 부모님, 친구들, 직장에서의 동료들도 아는 사람 제일 많은 때 이 절정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 아까 사회적인 이상적인 이야기했지만 이 중년기에 최고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도 상실되기가 쉽고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없어질 거라 그런 관계를 박탈당할 거나 그런 거를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실질적으로 폐경이 와서 우리가 갱년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심리적으로 갱년기와 유사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노후는 오래 해야 되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런 상실이나 이런 걸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내가 그동안 키웠던 자식들, 그러니까 내가 부모 역할을 해왔던
그런 나로부터 좀 이렇게 일이나 경험, 새로운 일이나 경험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쏟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성인기에 발달된 과학이 배우자와 자식에 집중되었던가 하면은 중기 성인기, 이제 중년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뭐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 밀착된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뭐 유전적인 불면성,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노화, 상실, 죽음의 무의식 부인, 뭐 유전적 불면성이 누구나 내 핏줄이니까, 그죠? 나는 죽어도 내 핏줄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집착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빈둥지 정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 장성한 장면과 떨어져 나가면서 부모는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양가지 있는 거죠. 시원섭섭한 거죠. 슬프기도 하고 또 나도 또 이제 또 이게 희망이 되어가지고 뭔가 자유롭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벌써 끝났습니다. 가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을이 빨리 지나갔는데 자 다시 그러면 우리 박인학 선생님과 이다희 선생님 모시고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가을의 노래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수로 안녕히 계세요. 곡 설명 잠깐 드리고 여쭤볼게요. 그 첫 번째 제가 곡을 그냥 몰랐는데 또 이렇게 적절하게 잘 맞게 가을이라서 가을의 노래를 했는데 또 가을의 주제를 또 해주셔서 그 첫째 들려드린 그 곡은요 바하의 무반주곡 다 아시죠? 근데 그게 6번까지 우리 1번에서 6번까지가 있는데요. 인생의 1번은 10대, 2번은 20대, 3번 30대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6번 60대다. 근데 어쩌다 보려다 보니 또 1번 탄생, 우리가 탄생을 의미하는 1번이 바하의 탄생. 거기에 With Amazing Grace를 해드린 곡을 들려드렸고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찰콥스키 가을의 노래인데 찰콥스키가 음악 연재하는 신문에 그걸 찰콥스키의 사계를 하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그 푸시킨이나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들 톨스토이 이런 시인의 시에 맞춰가지고 매월 작곡해서 올립니다. 1월, 2월, 3월 이렇게 이게 10월 가을에 그래서 톨스토이의 시에 곡을 붙인 건데요. 인생의 허무함, 또 무상, 가을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톨스토이가 거기에 시를 쓴 곡에 차이콥스키가 곡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가을 주제와 잘 맞는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중년기에 그 발달 과제에서 여러 가지가 다 나왔지만 이 노년기 때는 우리가 뭐 실제로 건강이 이제 나빠지는 거 만나고 또 모든 사람들과 이별하는 과정들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뭐하는 거든 아니면 무슨 병이 걸리든 치매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콘서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저는 물론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만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불안이 있거나 우울이 있거나 힘이 드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우리 종교적인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후기 성인기 노년기에는 앞에 거하고 대부분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기에 손자 손녀를 이상적으로 보는 무의식적인 측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화와 죽음에 대한 자기애증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마 시기에 애가 막 엄마로부터 도망갔다가 다시 엄마가 있나 없나 하고 찾아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손자 손녀를 이상적으로 보고 이상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의 군인이 될 수가 있겠죠. 유전적인 불면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핏줄이니까 나는 죽어도 내 핏줄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내 후세를 통해서 자신을 재수정하면서 나는 이거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후세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자기하고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시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는 어떤 불안정한 이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늙어가 죽을 것밖에 안 나요. 그렇지만 이게 자손에서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탠리 캐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기때의 분리개별화. 여기 이제 아기가 아까 엄마로부터 떨어서 독립하는 거 이야기했지. 분리개별화를 연상시키는 듯하다. 일평생 눌려왔던 소망,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 더욱 강렬해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결국은 이제 어릴 때 아빠 엄마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라로서 이 사람이 이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없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없음에 대해서 뭘 자기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누가 썼던 그 3분을 갖다가 구구절절하게 자기 논문에 뒤에 쭉 썼어요. 뭐 인생이 어떻고 쭉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를 뭐 누구 I love you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해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해.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뭔가는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대상이 엄마의 젖꼭지였잖아요. 이 엄마의 젖꼭지는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은 사랑이잖아요. 애기는 그 사랑을 가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때 뭐 이 사람은 종교가 없으니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당신, 사랑을 가요하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서도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세상에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통틀어가지고 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랑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에도 죽음 이후의 세상이 사랑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사랑이고 생명이고 발견이고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악이고 악이고 없는 걸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우리 고전에서는 그리고 성경하고 이런 데서는 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좀 경전에서 나오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논어에 아까 제가 400여 년 중에서 논어, 맹자, 대학 중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논어 공사님 말씀을 적은 거거든요. 논어에 그 위령공 다음 15장에 저공원이 자공이가 물었어요. 물으면서 말하기를 여기엔 얼커이 종천 신저저후 이게 평생 한평생 내가 행하면서 해야 될 한마디 말씀이 있으니까 비물이니까 저 위에 자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슈후 그것은 서일 것이다. 그리고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지소 불위 우셔이다. 자기가 기소불용이죠.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우셔이는 남한테 행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 율법과 예언의 정신에서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이게 바로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율법하고 예언서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최고의 경전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행동 범위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책이에요. 그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바로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위에 그 논어에서 공자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식이 다르죠. 원하지 않는 걸 하지 말라. 원하는 걸 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요 섭자, 이 섭자 용사 섭자인데 왜 이게 원하지 않는 걸 나는 하지 말라 하는지 이 섭자라는 게 때가 보면요 같은 연자의 마음 심자예요. 이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용사가 섭자예요. 남을 용서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또 나와요. 여기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 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듯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런 개념이 나오고 그 밑에 14절 15절에 이걸 풀어놨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이기가 쉽거든요. 남이 나한테는 잘못했다. 그게 괜찮다. 근데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숫자는 상대방하고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 상대방하고 마음이 같아지려고 그러면 내가 상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불교에서 나오는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을 못 보거든요. 나만 바라보고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걸 생각한다면 아버지 인생을 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술 먹고 힘들고 괴롭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버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어렵죠. 용서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달이 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은 못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안 보게 되고 고립되어 지내고 또 우울이나 불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문구를 제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lucca 보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는 예수가 죽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죄수 하나도 이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시오. 그럼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고 그걸 모독할까.
그러나 다른 이제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 죄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일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이 완전 다르죠. 앞에 죄수하고 뒤에 죄수. 우리가 공교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 가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와 함께 나가면 좋겠다. 저는 이 글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대는 가족에 대한 그 발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못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한테 이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도 우리가 나는 끝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제 뭐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나는 그래도 지금 나 자신을 인정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 더 나은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도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나의 발달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럼 우리가 쭉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능이 낮은 정신 지체인 거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도 있고 약물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엉망이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긍정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노력할 때 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긍정적이고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인데요. 이 마인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이거 2021년도에 했는데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봐요. 집사람인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한 번씩 우리 애들이 보거나 지금은 이제 떠나갔습니다. 보거나 하면 한 번씩 옆에 같이 있고 싶어서 앉아있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마인을 제가 몇 회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15화인데요. 이 15화는요, 16화가 끝이기 때문에 딱 끝나기 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이제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김서영도 나오고요, 이보영도 나오고요. 잘생긴 여자들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엠마 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이유로 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마지막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 재벌가의 여인들이에요. 이 돈이 굉장히 많은 재벌가의 여인들. 그래서 마지막 성경 중에 대사, 이 사람 예수님이 엠마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우리 진짜 내가 뭘까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자매님들은 가진 게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집이 여러 채, 건물, 주식, 요트, 헬리콥터? 그건 아직 원하는 건 거의 다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다른 사람도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게 아니죠. 근데 살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또 불편하지만 늘 지켜온 내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간대요. 남은 인생 우리도 진짜 내 거 잘 찾아가 보기로 해요. 진짜 내 거 잘 찾아가 보기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충 강의는 다 끝났고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난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한번 제가 무대도 가깝고 하니까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 강의 듣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잠깐 이야기를 해보시겠다 이런 분 계세요? 예. 잠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우리 사회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 사회가 이제 발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또 그에 대한 또 극복 방법이 뭐냐 이런 거.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아주 그거 못한 문제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걔가 16년 하고 지금 거의 한 6개월, 16년 6개월을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옐로우 푸들인데요. 그 틀이 다 벗겨져가지고, 틀이 다 벗겨져가지고 막 긁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먹고 뭐 싸고 뭐 이런 걸 잘해요.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안에 뭐 개 키우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애완견이 대소변 못 가는 게 이거 진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1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단지 저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제 존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호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 되게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이 개가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애들이 이럴 때 사춘기 때 그 성장을 하는 시기에 우울을 하고 뭐 이런 점들을 걔가 상당 부분 걸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걔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걔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고 치워주고 이게 다지만은 그 존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애완견이 불편하고 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적에 대화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점 아까 제가 이제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적인 배우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남자는 못하는 여자는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또 걔들을 키워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애완견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차이를 좀 좁혀나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나아니까 생각해요. 네. 혹시 뭐 다른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남자의 지위를 기대하는 그 지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는 건데 그 지위가 마치 엄마의 영아기 때 엄마라는 대상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보다 좀 반대로 더 선진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나도 이제 또 독립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공기관의 한 조그마한 부서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삼 느끼는 게 지금의 제가 조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현대만의 문제인가 하는 그 점에만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래 깊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점 선생님 강의를 보니까 듣고 이래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을 그리고 겨울이 다가온 이 장년기 이런 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연결이 되어서 깊은 무섭도 깊은 그런 연결성을 주고 영향을 줬다는 게 그런 점이 지금 와서는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적인 그것도 있고 해서 한 분이라도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계세요? 예,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아니고 이제 2023년 우리 장바오 정신건강의학과 힐링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